현 사회 내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학문의 통합 이론은 서로 경중은 다르지만 통합의 모델을 설정하는 데 원용이 가능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 이론의 선구자로서는 미트라니를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하스, 제이콥, 린드버그, 나이, 도이치, 에티오니 등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제시된 통합에 대한 정의는 과정과 조건으로서 통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트라니, 하스, 린드버그는 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이치나 에티오니, 제이콥 등의 학자들은 통합을 조건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의 통합은 정치, 경제, 법 등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제도적 체제 통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체제 통합에 대해 인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과 의식의 차원에서 대응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체제 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 인간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민족과 다인족, 국가나 국민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문화 교류 또는 통합의 경우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의 다양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든스라는 학자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통합은 사회통합과 체제통합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사회적 통합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관계를 구성하려는 것이고, 체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체제의 지배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스라는 학자는 경제 공동체라는 저희 정치적 부문의 통합 과정을 중시한 반면에, 도이치는 안보 공동체라는 고위 정치적 부문의 통합이 정치 공동체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국제통합 이론은 몇 개의 민족국가 수준의 정치 단위들이 어떻게 통합하며 그들의 충성심을 더 큰 공동체로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라사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통합이라는 것은 통합 형태로 범위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지만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재화와 생산 요소의 국경 횡단에 대한 장벽을 완화 내지는 철폐해서 하나의 동질적 시장을 형성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심화시켜 단일한 경제 단위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경제적 기회 균등의 폭을 넓히고 관련 제국 전체의 사회의 경제적 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가 공동 목표를 가진 한 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정책 목표가 상호 수렴되고 조정 과정을 통하여 상호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통합 추진의 목표와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따라 연방주의적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유형과 과정에 관한 모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론 한 유형은 표준적인 구분이 없어서 학과마다 통합 이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의 지역 통합 유형은 경제적 통합을 말하는데 다른 나라에 속한 경제 단위의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통합은 국경을 넘는 의사소통과 상호 왕래가 증가하여 최고조에 달하며 범국가적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동맹은 잘 아시는 대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일 경제권 단일화폐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의 특별한 경제제도나 협정 없이 동일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도이치 학자는 융합적 안전 공동체는
정치적인 하나의 단위로 합한 사회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안전 공동체 형성을 말한 것입니다. 즉 각 정부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견해를 말한 버치는 통합 유형에 대한 견해로 통합은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민족 통합 범죄도로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즉 민족 통합과 정치 통합의 과정, 경제 통합, 사회 통합 등으로 범주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통합, 정치 통합과 경제 통합, 사회 통합 등으로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 통합은 융합과 동화와 문화적 다운이 범죄이며 경제 통합은 부분 통합, 완전 통합과 경제적 분리의 범죄이며 정치 및 사회적 조화를 찾고자 하는 의욕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맹국 사회 공동의 금융, 재정과 사회 정책 등을 결정하는 기구를 잡는 초국가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단계로 완전 경제통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통합은 즉 단일 상품에 대하여 가맹국 사회에서는 관세를 내리거나 철폐하고 비가맹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 관세를 부과하는 매우 불완전한 경제통합의 형태에서부터 가맹국들이 모든 상품에 대한 무역장애의 제거와 공동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실시, 공동통화, 재정 등의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고려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경제통합의 형태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통합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남북한 경제통합은 급진적인 경제통합과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경제통합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급진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점진적인 경제통합은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여러분이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점진적인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으로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 또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 경제통합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합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독립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적 통합이 잘 돼 있는 것은 유럽연합으로 현재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동맹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영내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 역외 공동관세를 설정하는 경우 자유무역지대 유럽연합 결성된 유럽공동시장 이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 벨기에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1952년 8월 석탄 철강 부문 공동정책으로 전후 경제복구와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하여 1951년 체결한 파리 조약에 따라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발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957년에 체결된 로마 조약에 따라서 1958년 1월 회원국 간의 자본, 그리고 상품, 또 노동력, 또 서비스업,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 EC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공동 이용을 위한 유럽 원자력 공동체, 즉 유라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족을 했었죠. 그리고 1967년 7월에 ESC 유라톰 집행부는 유럽 공동체로 EC로 일원화하고 1968년 7월에는 EC의 관세동맹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에 1979년 6월 최초로 유럽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였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서 통합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1994년 1월 EC의 명칭을 유럽연합 EU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경제동맹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체계 현황인데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이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 간의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 회원국 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간 영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여개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의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 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 통합 등의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되 제3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 비율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 분야의 무역 자유화 또는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자산권, 정보 조달,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정에 관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춘희 학회의 통합의 정의를 토대로 획기적 선택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융합된 사회로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에 충족되지만 그 변화는 거의 유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적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단계는 분화된 사회인 것입니다. 각 주요한 기능을 정당화시키는 전문화의 기본적 원리를 말하는데 산업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제3단계는 이전의 사회가 재통합되는 경우로서 다양한 단위의 내부 메커니즘으로 분화된 단위들을 복합적이면서도 통합적 전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통합된 사회는 더 조직적이면서 덜 집합적이며 더 정치적이면서도 덜 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사회통합 모델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의식적 의도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이론의 기능주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의도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이론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다원주의가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에 따라서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회통합이론 구성에 있어서 적절한 통합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용필 교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북한의 통일을 복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한민족 공동체는 이기화의 심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민족 공동체의 구조와 기능적인 하위 단위들에서 계기적 통합 과정을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한민족은 깊이 있게 성찰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의 과정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및 문화 등 전반에 걸친 통합으로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경제체제 자체가 기본적인 상이함과 경제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두 경제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다는 것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북 경제통합 과정의 기본적 과제의 하나는 북한 동포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경제통합 과정으로 정부 개입 혹은 산업구조 정책을 그 범위와 수준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통합을 위한 통합이론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조직과 기구 등을 하나로 모아 합치자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 통합은 분단된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단이 지속되는 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없다. 평화가 있더라도 일시적 평화이고 한계가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자유와 인권 존중의 평등이 실현되어야만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합 이론은 이런 평화를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합 이론을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인 통합은 대체적으로 민족 국가를 극복하고 초민족 국가적인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반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민족 국가로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연합에서 기능적 통합은 2개 이상의 민족 국가가 형제간 이질성이 심화될 때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정치 군사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의 통합 이론들은 유럽 국가들 간의 다각적인 통합 과정을 경험으로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한의 경우에 적실성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양대 간의 정치적 통합을 위하여 동질성 확대를 위한 북한 정치 체제의 변화를 배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합에 있어서 동질성 문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유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는 종족에 대한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형성될 수가 있고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 또는 종교적인 공통점을 찾아서 성립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종족에 대한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형성될 수가 있고요.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 또는 종교적 공통점을 찾아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단위를 가지고 통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에 남북한 지역에서 다양한 통일론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우에 분단 이후 분단 직후에 여러분께서 늘 돌아왔던 대로 북한의 무력 통일 방안에서 또 무엇입니까? 고려민주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안하고 한국의 경우 북진통일론, 이승만 정부 때 북진통일론에서부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일 방안이 지금까지 모색되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 통일 방안에서 점진적 통일 방안으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정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실상은 흡수통일 방안으로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흡수통일 배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대북정책 3원칙, 즉 첫째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불추구, 셋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데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통합 이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통합 이론으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가 있습니다. 통합 이론으로는 국가들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제도화하고 공존과 공용을 성취할 수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 이론은 유럽연합의 통합에서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주의 통합 이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주의 통합 이론은 데이비드 미트란이라는 학자는 기능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제안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평화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는 논쟁을 떠나 사회 경제적인 재문제에 대해 노력하면 상호 의존적 복잡한 상황 속에서 통합하며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 창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수행하는 기능을 합계로 기능은 공동체를 건설하며 개개의 벽돌인 것과 개인을 위한 지표로서 지역적인 공동체로 확장되고 지구촌 전국의 건국을 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트란 학자는 활성화된 사회적 기능을 결여한 정치 권력은 공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법률이 지구 공동체의 형성 후에 수반되어 나타난 최종적인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트란 학자는 기능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제는 정치 부문과 경제적 부문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북관계에서 남북관계에서 정치 부문과 경제 부문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교류 정대는 심리사회적으로 전이되어 최종적인 다수의 기능별 행정망이 늘어나고 평화 공동체가 성취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은 합리적이며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과 상충된 이익이 된다고 하면 늘 화해하고 평화적 세계에서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시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영토보다는 기능을 강조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기 이론은 한 기능적 협조 체제가 다른 차원의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트란 학자는 통합의 방법은 기능적 부분은 통합이 이루어지면 점진적으로 하나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북관계가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 통합은 OECD, EU와 같은 정부 간 조직체를 성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 기능주의 통합 이론은 경제 혹은 사회적 분야와 정치적 분야를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가 여부가 된 것입니다. 경제 혹은 사회적 침투가 정치적 영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갈등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며 평화적 세계에서만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기술 연구에서부터 국가의 협력이 달성되는 협력의 습관을 타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당초에 생략할 수 없었던 정치적 통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78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의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결성 등은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단계적 통일 방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통일의 과정은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기능주의 통합 이론에서 또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신기능주의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하스로서 기능주의란 정치 권력의 성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정치 권력과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기능주의 이론의 재조정을 제시했던 것이죠. 신기능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은 초국가적 기구와 제도의 국가와 증가와 정치 권력자들 간의 연락과 발전에 의해서 통합이 추진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능주의 이론과 신기능주의 이론의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 통합을 통해서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경제와 기술론은 입장을 거부하며 정치와 경제와 기술 분야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기능주의는 정부와 정당 등 정치적 요소의 이익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능주의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신기능주의자는 기능적인 요구가 생겨난 후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 및 제도의 창설을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방법으로 연방기구 창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자들과 또 구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방주의 통합 이론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주의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헌법적 조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신 분들은 전부 지금 연방국가, 말이 미국 그러니까 단일국 같지만 미국은 확실한 연방주의 국가, 연방국가입니다. 연방주의는 언어와 문화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접성을 가지면서도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과 경찰력과 연방제도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욕주에 있는 제도하고 또 다른 주에 있는 거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확연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방주는 언어와 문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접성을 가지면서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과 경찰력과 연방제도를 탄생시켜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공통의 제도를 확립하면 공동의 제도를 촉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식 연방제를 원천으로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통합은 연방주의적 접근 방식으로서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소홀히 하고 같이 지향적인 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와 사회적 요소 역할을 예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방제 접근법을 실천하고 있는 행동 반응은 유럽연합의 헌법과 공식적 제도와 구조를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론가들은 연방주의적 통합의 형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능주의자들을 보다도 더 공식적 제도 및 헌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기구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단일화해야 되고 이에 단일헌법에서 중요한 정부정책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치적 기구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형태로는 연방제이든 중앙집권제든 관계가 없지만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재정, 금융 등의 권한이 필요한 것이죠. 1961년에 가나, 기니, 말리가 연방주의 방법에 의해서 아프리카 연방을 구성하라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합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경제 공동체의 주요 정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연합은 연방제 이론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모색하는 연방주의는 궁극적으로 미합중국과 같은 형태의 유럽연합중국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환경관리 및 탈북자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천년간 잠들었던 백두산이 터지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백두산이 터지면 수백 킬로미터 내에 낮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낮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요. 통과 인근 수중 화산이 지상 20km까지 폭발하면서 활화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46년에 대폭발했다고 하는 백두산이 그때 규모로 폭발한다면 한반도에 미칠 재앙의 규모는 아주 상상도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용암이 현재 20억 톤 물과 해경물의 결합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화산재가 쏟아져 반경 수백 킬로는 낮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2010년 3월 20일부터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할 때 거의 2달간 유럽의 공항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10세기 당시에 이미 백두산 폭발의 규모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의 1000배 정도였던 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은 1999년부터 백두산에 화산 관측소를 세우고
꾸준히 기록 자료를 쌓아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7년에 북측과 함께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지만은 이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서 여전히 합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오랜 옛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활화산이며 활화산은 언젠가 다시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억 톤에 달하는 최천지호의 영향으로 화산이 터지게 되면 분출물은 아이슬란드 화산보다 수백 배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터진다고 못 박을 수는 없겠으나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에 우리는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4월 12일에 남북한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에 합의했고 현재 정부가 가져온 화산 상태에 대한 일부 자료는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백두산 화산이 터진다면은 말거나 땅속 깊은 곳은 저는 과학에 워낙 잘 몰라가지고 용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마그나는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지열에 의해 암석에 녹아 반액기는 물질을 마그마라고 한다는데 이 폭발로 일어날 홍수 피해는 북한에 집중될 것이고 남한은 화산재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때처럼 항공우송이 어려워질 것이고 화산재가 내리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돌아다니기가 무척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산재 분진으로 기관지가 약한 호흡기 환자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화산재에 황이나 다른 물질이 많이 섞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너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외에도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엔 천지 근처에 있는 온천은 온도가 섭씨 83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백두산 지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한 달에 270번이나 지진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해야 할 일들의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남북관계를 정체만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에서 못하는 일,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 기도원의 300명 연구사처럼 화랑도처럼 이 남북분단 시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날의 남북관계의 이 불행한 이 사태를 인기해 주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남북분단의 문을 열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분단 시대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1998년에 948명, 2001년부터 2021년 말에 입국한 기준은 33,815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의 72%며 24,340명이며 남성은 38%로 9,475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10년간 남한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이탈리민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국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남한의 관리 체계를 제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인 조경일 작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조경일 작가는 남한의 청강에는 마땅히 희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안전과 배고픔이 해결되더라도 마음의 공허함을 아무리 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탈북민이 정착하여 적응해 살아가기는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서도 우리 손자매님이 제가 탈북민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지만은 탈북자의 76%가 월 15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전체 지역자의 46%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로 한 것입니다. 우리 조경일 작가는 안전과 배고픔이 해결되더라도 마음의 공허함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만큼은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허함은 아무리 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한 마음의 공허함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세계 각국의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들도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주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줄 때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복음의 빛을 맛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탈북자 사역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고 싶다고 그래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비결은 우리는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이 화면은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면 뭐 하겠으며 교회 집진다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34,000여 명 중에서 30여 명이 재입국을 하였다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여 세속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 워싱턴 묵간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탈북자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은 다 교회로 돌아오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어떤 지사님도 목사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뭐라고 반응을 못했습니다.
늘 그 집사님의 소리가 저의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우리 탈북 목사님이 탈북자들의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또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 직업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기술을 가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는데, 그런 기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희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탈북자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예, 선교 사업이 재민하게 되면, 또 전도가 재민하게 되면 우리 워싱턴 북한소에 대해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어설픈 강의를 마치고 서로 질문을 받도록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 통합이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이 어떻게 정치학에서 나오는 이론인가요? 예, 정치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아, 정치학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듣기가 좀 아주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 이론, 통합 이론은 그런 이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예, 예. 북한 이탈 주민이 다시 월북하다가 잡혔는데 예, 다시 재입국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요 며칠 전에 자살했대요. 그 자살자도 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북한 선교의 이 탈북민 정착 사업 그런 사역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들을 상담하고 예,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일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거든요. 목사님 오늘 강의 전반적인 다 들으면서 많이 목사님께서는 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학문적으로나 또 실전에서 경험하신 바로인데 그 모든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선물을 네 그러면서 받기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 너무 감동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예. 제가 근간에 탈북 청년이 한 2년 동안 얘를 어떻게 케어해 주려고 그래도 전화 한번 하고 나면 지가 필요할 때 전화하고는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주려면 또 전화가 없어요. 그걸 지금 거의 3년? 이면수 목사님 만나면 그 뒤에였으니까 거의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러는데 지금 목사님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음으로 걔가 이렇게 저한테 오고 싶어도 이렇게 확 다 열어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리고 걔도 직장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냥 노동자로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해서 안전한 직장도 좀 알선해주고 싶었는데 그 공허함 때문에 계속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여성들한테 이성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도 어떻게 해서 그냥 임대 아파트 받은 것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해서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딱 되었을 건데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마음에 오늘 회개만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박사님 어쨌든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울림이 있었고 탈북자들이 다시 북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에서의 그 정책, 또 성공 사례 이런 세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하는데 탈북민들을 서로 케어하고 상처를 보듬고 이런 일에 좀 귀한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자라던 곳에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일단은 부모 형제 있고. 근데 여기 와서 부모 형제도 없고 내 나의 그 속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참고 하다가 그래 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배척받고 저기에서도 배척받고 아차리 여기서 죽을 끼면 그래도 제 고향에 가서 죽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우선 첫째 80% 월북하는 건 남자들이거든요. 이거 정착을 못하는 게 우리가 그 북한에서는 남주주의가 제일 세잖아요. 남자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에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여자들이 공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자들은 좀 거기에서 외로움을 타고 또 북한 여자들이 이게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 남자들은 또 같이 살자면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정착을 잘못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사회주의에서 살다가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는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제 가서 살자. 가서 북한에 가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너떡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가는 것도 성공하면 되는데 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이 한국서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카나다 처음 이민 갔을 때 초반에 빨리 적응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생각이 나고 한국에 가면 좀 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당연히 들어갔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끝났습니다. 어디든지 처음에 가서 적응하려고 그러면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한참 힘들게 일할 때 그 대인 관계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그 공허함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못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빨리 그러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저희 처음에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는 게 힘들고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여기 한국 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는 다 막아놓고 이제는 누구하고 소통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자살하고 이러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만 차라리 북한에 가겠다. 가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일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